어머니 보셨어요? 들켰네. 그게 뭐니? 너 국에 뭘 넣은 거야? 뭐긴요, 영양제예요. 어머니가 영양제 안 챙겨 드시길래 제가 오메가3랑 비타민이랑 넣고 갈아 만든 물이에요. 어차피 음식 맛도 모르시니까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참을 수 없어 찬장에서 파란 병을 꺼내 아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아들은 이거 화장실 청소했을 때 나는 냄새야. 라고 했고 며느리는 거짓말하지 마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몸을 움츠였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부족한 아들을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마는 손명숙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와 남편은 서로 고향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는 동네 친구로 지내다가 남편이 집안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인이 된 후 직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3년 정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명수가 결혼하자. 나 지금 하는 일 성공시킬 자신 있어. 너 나랑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게 할게. 남편은 외동아들의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가정을 일찍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으로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그 당시 손명숙 할머니가 살던 지역 신문에 모든 인쇄를 남편과 손명숙 할머니가 함께 운영하던 인쇄소에서 독점으로 인쇄했습니다.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둘이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명숙 씨가 27살이 되던 해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손명숙 씨는 자식을 둘 이상 낳고 싶었지만 몸이 안 좋은 탓인지 첫째 아들 이후로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다른 또래 아이에 비해 말이 느렸습니다. 3살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명숙 씨와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소아과에 가서 아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욱이가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리네요.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장애 증상이 있는데 아직은 너무 어려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아들 이대로 아무것도 못 시키나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선생님. 그때부터 손명숙 씨는 아들 선욱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언어학습 치료, 사회성 치료, 심리치료 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치료 경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달장애 중 지적장애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선욱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이들의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욱이는 항상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 왜?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놀고 좋다고 했잖아. 애들이 나 바보라고 놀려 가기 싫어. 나 바보 아니야. 손명숙 씨는 아들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 학교에 갈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선욱이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명숙 씨와 남편은 선욱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명숙 씨는 아들 선욱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듯 했습니다.
선욱이는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아들을 보며 명숙 씨는 일반 학교를 계속 보내려 했지만 그건 욕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특수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욱이는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명숙 씨는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욱이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면 명숙 씨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남들과 다를 뿐 틀린 사람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애쓰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선욱이 엄마, 당신 고생 많았어. 우리 선욱이 똑똑한 아이야. 남들이 모른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살자. 남편의 말에 명숙 씨는 눈물을 흘렸고 그 후로 울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명숙 씨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명숙 씨는 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보다 늦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족들은 선욱이를 데리고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아빠, 선욱이는 바다가 제일 좋아. 아들의 말에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사무실을 확장했는데 바다를 좋아하는 선욱 씨를 위해 바다와 가까운 사무실로 확장했습니다. 선욱이는 회사에 입사하여 간단한 회계 업무나 인쇄, 기계를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선욱이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이 부모 덕분에 회사에서 일한다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착한 직원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손명숙 씨는 아들 선욱이에게 신경질을 내는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야, 이 등신 같은 새끼야. 이거 만지지 말랬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선욱이는 이건 할 줄 알아요. 라며 대답했지만 직원은 어유 씨,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모자란 게 왜 이렇게 부지런해? 앞으로 내 앞에서 알짱대지 마.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명숙 씨는 이 장면을 목격했고 그녀를 본 직원은 흠칫 놀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거 기계가 위험한데 선욱이가 와가지고. 명숙 씨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주임, 선욱이 이 기계 몇 년 전부터 다뤄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선욱이한테 윽박 지르시면 더 당황해서 사고 납니다. 조심 좀 해주세요. 직원은 이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숙 씨 뒤에서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빙신 새끼 데리고 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주제에. 아들을 낳고 한평생 이런 평가와 시선을 받아왔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삐뚤게 보는 시선들에 익숙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항상 모든 사람을 잘 따르는 아들이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숙 씨는 아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미술학원에 다니게 했습니다. 선욱이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논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라 일만 했던 탓인지 몇 년 사이 남편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었죠.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걱정이 된 명숙 씨는 병원에 가자며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암이 전이된 상태였고 치료의 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받은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투철하게 간구했고 의사에게 빌면서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뭐든 치료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요. 그 말에도 남편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선욱이 엄마, 나 치료 안 받을래. 치료만 받다가 병원에서 가기 싫어. 상욱이랑 당신이랑 시간 보내다가 갈래. 속상하게 울지 말어. 당시의 남편은 이성적으로 재산 상속 유언을 남기며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무서울 만큼이나 이성적인 결정력을 보였지만 가족이 단 둘이 남게 될 때를 위해 걱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우가 엄마랑 아빠랑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 가자 어때? 좋아. 바다 근데 안 갈래. 바다에 가자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신나하던 아들인데 안 간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왜 안 가? 선욱이, 너 바다 좋아하잖아. 안 갈래. 거기 가면 소영이 못 만나잖아. 소영이. 소영이가 누군데? 친구야? 명숙 씨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응. 친구야. 내 여자친구. 아들의 대답에 남편도 명숙 씨도 놀라서 동시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친구? 미술학원에서 사귀었어. 선생님이랑 동갑이야.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어. 나는 소영이 너무 좋아.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말할 만큼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것에 명숙 씨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우가, 그럼 소영이도 같이 가자. 소영이한테 전화해봐. 진짜? 와, 신난다. 아들은 신이 나서 있고 명숙 씨는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군지 알고 같이 가자고 해. 그 아가씨 입장도 생각해야지. 불편할 거 아니야.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선욱이도 장가갈 때가 됐잖아. 이제 28인데. 나 눈 감기 전에 선욱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어떤 애인지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남편의 말에 손명숙 씨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신이 나서 방방 뛰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영이도 같이 간대. 우리 언제 갈 거야? 아들이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자고 해. 아빠 좀 바꿔줘봐. 남편은 아들 휴대폰을 받아서 다음 날 몇 시에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설명하고 아들 여자친구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손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투도 싹싹하니 우리 선욱이가 왜 좋아하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목소리만 듣고 내일 만나보면 정확한 건 알게 되겠지. 그리고 다음 날 손명숙 씨 부부는 공항에서 소영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인사도 어찌나 깍듯하게 하는지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안 그래도 인사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저는 함소영이라고 합니다. 선욱 씨랑 만난 지는 1년 좀 넘었어요.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 만났어요? 우린 몰랐네. 손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만난 거라서요. 많이 놀라셨죠? 소영이가 말하자 손명숙 씨는 아니에요. 반가워요. 같이 선뜻 여행 가기 힘들었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아이와 손명숙 씨는 그렇게 인사를 나눴고 아들은 여자친구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손명숙 씨의 껌딱지였던 아들이 언제 저렇게 여자친구까지 만들어서 의지하게 됐나 내심 정말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소영이는 선욱 씨를 살뜰히 잘 챙겨 주었습니다. 선욱 씨는 크림빵을 좋아해서 밥을 안 먹고 크림빵만 먹겠다고 떼를 쓰는데 소영이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아들을 잘 타일렀습니다. 선욱 씨, 크림빵은 밥 먹고 후식으로 먹자.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기 싫어. 그냥 크림빵만 먹으면 안 돼. 선욱이가 대답했습니다. 크림빵은 달기만 하고 선욱 씨 건강에 별로 안 좋아. 밥이랑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맞아. 그러기로 했어. 서영아, 알았어. 나 밥 먼저 먹을게. 한 번 떼를 쓰면 그 고집을 꺾기 힘들었는데 여자친구가 타이르니 바로 수긍하는 아들의 모습이 손명숙 씨와 남편에게도 신기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 아이도 아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편도 손명숙 씨도 그 아이에게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와서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며 흐릿한 정신으로 남편이 손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욱이 엄마, 나 죽기 전에 선욱이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싶어. 그래야 안심될 것 같아. 남편이 입원한 동안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도 병원에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밥 한 숟갈 먹지 못하는 손명숙 씨를 데리고 그 아이가 함께 죽을 먹자고 했습니다. 손명숙 씨는 그 아이에게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선욱이랑 친구 이상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요. 선욱 씨 얼마나 든든한 남자친구인데요. 저 선욱 씨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도 있나요?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고 아무나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선욱 씨랑 결혼할 마음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 선욱이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가끔 심하게 고집도 부리고 힘들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저한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저는 마음 깊이 선욱 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그러시죠. 그게 괜히 부담될까봐. 저랑 선욱 씨 결혼식 올릴게요. 아버님이 저희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고 가시게 할게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 아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그 아이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 소영이랑 결혼할래. 결혼하고 싶어. 엄마. 손명숙 씨는 남편 병간호에 전념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선욱이는 혼인신고를 올리고 결혼식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손명숙 씨는 같이 알아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만 주었습니다. 소영이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했고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자랐다고 했습니다. 손명숙 씨는 남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서 걱정이 됐는데 선욱이와 소명이가 병원 근처에 있는 예식장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만난 지 2달 만에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내 아파하고 기력이 없던 남편도 아들 결혼식장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손명숙 씨는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바랬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며느리는 선욱이와 함께 병원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욱이와 함께 매일같이
병원에 와주었습니다. 야무지게 시아버지도 챙겨주고 손명숙 할머니가 혹시나 밥을 거를까봐 할머니의 식사까지 챙겨줬습니다.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손명숙 할머니 혼자서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올린 후에 남편은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고 뼈가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말랐고 약 기운 탓인지 온전했던 정신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럴 거면 차라리 좋은 곳으로 얼른 가게 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굳건히 한 달을 더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명숙 씨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명수가 고생 많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선욱이랑 같이 잘 살다 와. 내가 죽어서도 지켜줄게. 여보,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 여보. 결국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명숙 씨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선욱 씨도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눈을 뜨지 못하자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선욱 씨 곁에서 며느리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며느리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편을 산소에 모신 후에 저희는 변호사를 만나서 재산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인쇄소를 제외한 유산은 손명숙 씨에게 상속이 되었고 인쇄소는 선욱이 씨에게, 며느리에게는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의 표정이 어쩐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가 왜 그러냐? 속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저 인쇄소 근처로 가서 살게요. 어머니는 서울에 계실 거죠? 아버님이랑 살던 집이 서울에 있으니까요. 어머니, 서울에 있는 건물 관리도 하셔야 하고. 너 혼자 괜찮겠어? 선욱이가 인쇄소 일을 잘 알기는 하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믿을만해서 많이 도와줄 거야. 그 전에 내 시애비가 잘 이야기해두고 정리해뒀다고는 하더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선욱 씨랑 아버님 가업 물려받은 거 잘 해볼게요. 저도 인쇄 쪽에 아예 무지하지는 않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저 그 동네에서 카페 하나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카페. 커피 마시는 그 카페 말하는 거냐? 네. 인쇄소 근처에 카페 열어서 선욱 씨 곁에 있으려고요.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건 좀... 아, 그래. 다른 직원들 보기에 그렇지. 알았어. 내가 카페 해줄게. 얼마 필요하니?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근처 시세 보시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알아서 보내주세요. 며느리는 또박또박 본인의 카페 창업 계획을 이야기하더니 바로 인쇄소가 있는 동네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당분간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오래 인쇄소를 비워두었기에 내려가려는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혼자 살던 곳도 그 동네였으니까요. 손명숙 할머니는 아들 선욱 씨가 잘 지낼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하는 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차려줄 가게를 알아보고 1억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1억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내 계좌로 돈 보냈어. 확인하고 카페 계약해라. 네. 어머니, 선욱이는 뭐하니? 선욱 씨. 제가 차려준 밥 먹고 자고 있어요. 그래. 너 힘들지? 내가 한번 내려갈까? 아니에요. 저랑 선욱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인쇄소도 잘 굴러가요. 어머니, 조만간 저희가 나갈게요. 들어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가 초저녁이었는데 아들이 자고 있다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밤 10시에 자는 게 습관이 들어있던 아이였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지내면서 할머니는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그 집이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암이 생긴 후 급하게 이사 온 집이었으니 자주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하나와 냉장고, 안방에 침대 하나가 다였습니다. 집 안을 한번 둘러보고 참았던 눈물을 비명처럼 쏟아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베개에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울다가 기운이 없어서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혼자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지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유언이 생각나서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순댓국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매콤한 순댓국이었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다대기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바꿔주실래요? 아이고, 아줌마 이렇게 빨간데 뭔 다대기가 안 들어가. 잡숴봐. 여기 양념이랑 다 있는데 간 맞춰 먹으면 되지. 그래서 양념을 계속 넣었지만 혀만 싸하게 아픈 느낌이 들고 별다른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손명숙 씨는 남편이 죽고 갑자기 닥쳐온 스트레스로 인해 미각과 후각을 잃었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아 두유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심 손명숙 씨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오지 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아들이 받았습니다. 선우가, 엄마야, 뭐해? 출근했어? 출근했어. 밥은 먹었어? 소영이가 도시락 싸줬어. 그래. 아유, 고생이 많네. 우리 아들, 근데 엄마, 여기서 같이 일했던 아저씨들 다 없어졌어. 사람이 다 바뀌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이상해.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선욱이 보고 싶어. 엄마가 이번 주말에 갈게. 손명숙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이 다 바뀌었다니.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너 소영이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 인쇄소가 넘어갔어요. 뭐, 인쇄소가 누구한테 넘어갔어? 저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저희 집도 다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선욱 씨랑 여관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 주소 알잖아. 얼른.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몇 달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살이 올라 있었고 아들은 날씬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손명숙 할머니를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인쇄소 일에 서툴러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주신 돈도 빚 갚는데, 다 쓰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며느리는 사업이 망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시 손명숙 할머니는 머리도 복잡하고 기력도 없어서 다른 일은 접어두고 애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귀신을 들인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될 일이었나 보다.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여기서 살다가 경치 좋은 데로 이사 가자. 네, 어머니, 그럴게요. 혼자 많이 외로우셨죠? 제가 앞으로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이렇게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와 손명숙 할머니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안일을 하려고 해도 미리 며느리가 빨래도 청소도 밥도 다 해둔 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으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명숙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부터 된장찌개만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오늘은 애호박 넣고 해산물도 넣고 팔팔 끓여봤어요. 그러네. 짜고 맵고 달고 그건 대충 알겠는데 풍부한 맛은 하나도 안 느껴져. 이거 정말 맛있는 건데 아쉬워요. 어머님도 이 맛을 느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욱 씨, 맛있지? 응, 맛있어. 소영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근데 나 졸려. 엄마, 나 자러 갈게. 벌써 졸려? 우리 아들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졸려. 잘래.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이상하네. 그래. 잘 자. 아들은 자러 들어갔고 며느리는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고 빵을 먹었습니다. 너는 밥 안 먹니? 저 살쪘잖아요. 어머님 전 다이어트 좀 하려고요. 그런 게 더 살찌지 않니? 며느리가 도끼눈이 되었다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안 달고 곡물 시리얼 빵이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아가 요즘에도 카페 보러 다니고 그러니? 카페를 꼭 해야겠니? 왜요? 제가 카페 하는 거 싫으세요? 아니, 너 미술 강사였잖아. 그거 전공 살려서 미술학원을 차리든가. 아,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미술학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요. 인쇄소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지켰어야 했는데. 또 그 소리니? 괜찮다니까. 그렇게 굳이 하고 싶다면 그래 카페 알아봐라. 네? 정말요? 어머님, 저 지금 나갔다가 올게요. 지금? 네. 저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녁마다 밖으로 카페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손명숙 할머와 아들에게 잘하는 애니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보러 다니나 보다, 친구를 만나나 보다 그렇게 짐작만 했습니다. 그러고 3달이 지났는데 손명숙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복통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손명숙 할머니가 뭘 잘못 먹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매일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만 먹고 사는데 위 안에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어 위 세척을 해드렸더니 락스 성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이유를 알 수 없이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애호박 넣어서 끓여드릴게요. 손명숙 할머니는 그래. 내가 해도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선욱이랑 어디 갔다 왔느냐는 물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형아 만나러 갔다 왔어. 아참, 이거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아들의 말에 놀란 며느리가 저희 사촌 오빠가 이 동네 살거든요. 잠깐 인사하고 왔어요. 오빠도 장사를 해서 조언을 얻으려고요. 라고 하며 선욱 씨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손명숙 할머니가 주방에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질러 달려가 보니 며느리 손에 파란 액체가 든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순식간에 국그릇에 그걸 부어넣고 아무렇지 않게 찬장에 넣었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손명숙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들켰네. 그게 뭐니? 너 국에 뭘 넣은 거야? 뭐긴요, 영양제예요. 어머니가 영양제 안 챙겨 드시길래 제가 오메가3랑 비타민이랑 넣고 갈아 만든 물이에요. 어차피 음식 맛도 모르시니까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참을 수 없어 찬장에서 파란 병을 꺼내 아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아들은 이거 화장실 청소했을 때 나는 냄새야. 라고 했고 며느리는 거짓말하지 마라 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설치해 둔 CCTV로 며느리의 만행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국에는 수면제를 타고 자신의 국에는 락스를 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 아줌마 언제 죽어? 락스로 죽는 거 맞아? 하긴 영화에도 나왔으니까. 이 아줌마 자연스럽게 죽으면 선욱이 저 바보 새끼 섬에다가 갖다 버리고 우리 둘이 해외 나가서 사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 오빠 나 얼마나 고생한 줄 알지? 인쇄소는 잘 되고 있어. 할머니는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착한 얼굴을 하고 할머니를 대했던 며느리의 진짜 본 모습은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내연남이 있었고 할머니 가족의 유산을 빼돌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 며느리는 울며 할머니와 선욱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손명숙 할머니는 이 악마 같은 년아,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라며 따졌고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손명숙 할머니가 미리 설치해 둔 가정용 CCTV 덕에 증거는 충분히 나왔고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인쇄소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한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손명숙 할머니가 내줬던 1억은 며느리의 내연남에게 주어 카페를 차렸다가 망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매일 국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재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점점 용량을 늘려가고 있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악마들은 손명숙 할머니와 아들을 독살하고 췌장암으로 좋은 시절 보내지 못하고 죽은 남편이 상속해 준 재산을 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손명숙 할머니에게 몇 달간 락스를 먹여서 몸이 점점 쇠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손명숙 할머니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며느리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선욱 씨,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기억 안 나? 이건 아니지. 나 풀어줘. 그녀는 나 죄 없어. 안 죽었잖아. 어머니, 내가 잘할게요. 판사님, 저 억울해요. 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와 아들은 트라우마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아들은 며느리가 지은 죄를 다 이야기하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마 같은 며느리는 가족이 가장 힘든 시기에 몰래 곁에 침입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난리를 겪은 손명숙 할머니와 아들은 이제 서울 생활이 지겨워졌습니다. 모든 악연을 정리한 후 손명숙 할머니와 아들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바닷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손명숙 할머니와 아들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조금씩 덜어내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은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손명숙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길 참 잘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엄마, 이곳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서 좋아.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서울에서 상처를 받아 이곳까지 내려온 할머니 가족을 안쓰럽게 생각했고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손명숙 할머니에게 다가와 정감 어린 말을 건네고 아들 선욱 씨에게도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손명숙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에서 여유를 발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손명숙 할머니와 아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손명숙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 살아온 손명숙 할머니에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올바른 위치로 되돌려 놓은 할머니가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사연을 듣고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